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바빴습니까? 추석 연휴를 껴가지고 저희가 격주다 보니까 아하. 한 4주, 3주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피하신 건 아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김인수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구치소에서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SNS에 본인이 올렸어요. 어제 오전에 면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토요일 오후에 3시 넘어서니 올린 건데 힘든 상황에서 성령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결행을 한 건데 결행치고는 조용하게 한 편이고 눈에 안 뜨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또 시비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자는 식으로 이해가 되고 싸우자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싸우자. 윤석열과 뭉쳐서 싸우면은 싸우는 대상은 대한민국과 헌법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과 손잡고는 논리적으로 절대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없거든요. 예. 공격해봤자 그건 헛스윙이 되는데 다만 그동안에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또 약속도 했고 했으니까 그렇게 로우 프로파일로 간 것으로 이해할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 국민의힘 주변 분들이 그렇게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도 승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간다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좋은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구금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뭐 인간의 연민이든 동정이든 전직 대통령의 예우이든 간에 지금 시기와 전략적으로는 특히 선거 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이렇게 면회를 가버리면 중도층과 이런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올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마음도 저는 얻을 수 없다고 봤던 게 당장 김계리 변호사와 송준호 변호사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죠. 이런 분들도 당장 왜 일반 접견이냐 특별 접견이 아니라 장소 10분만 만났냐? 네, 30분 만나가지고 이 전직 대통령한테 특별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당함을 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막 SNS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도 욕먹고 중도층한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결국 이제 정치인이 어딜 어떻게 간다라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건데 참 여러모로 아쉬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분이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다. 민주당도 곧 면회할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곧 전직 대통령 민주당을 면회할 순간이 올 것이다. 이 전직 대통령이 누굴 것이냐 이것이 또 논쟁거리인데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누구를 특정한 걸까요? 요즘 계속 국민의힘이 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예. 또 사법개혁을 빌미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정권 후에 임기가 끝난 후에 뭐 재판받고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처지를 맞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내다보고 이렇게 논평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치 않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간 것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당 내에서도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다양한 의원들이 왜 시기적으로 지금 갔느냐 이거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 내부의 사정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또 이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 둘러싼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논란인데 일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 이 발언이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있었는데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예.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게 뭐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악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어떠한 그 집을 마련해야 되는 젊은 층 입장에서 뭔가 좀 분노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의 재산이 56억. 또 배우자가 갭 투자 의혹. 갭 투자라는 것은 이제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그렇습니다. 집 구매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거 못하게 정부 대책이 있는데 본인들은 집도 있고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한 걸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푸르지오 그랑블 저희 지역구 아파트인데요. 아, 33억을 주고 샀고 바로 전세 매수자를 구해서 14억을 받았고 또 최근에 이제 6억 5천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자기 자본이 한 18억 정도로 한 40억 정도의 호가 아파트를 싼 겁니다. 아. 배우자분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갭 투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왜 대출받고 갭 투자라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예. 투기꾼처럼 추구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본인들은 대출 실컷 받아가지고 집 사서 시세 차익 노려놓고 국민들 대출을 묻게 하는 그때도 주택담보대출 금지시켜놨다가 헌법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전부 이렇게 갭투자 내지는 풀대출 받아가지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마련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 대출도 묻고 토지 규제도 묻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투기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 정책의 고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 대표님.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해요. 예.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발언 하나 나오면은 아하. 이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예.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라든지 이틀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는 지금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폭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선거 기간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일단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왜 규제 지역을 확대했느냐 하니까 그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지금 이게 폭등세를 예상하느냐 하니까 뭐 금리 문제라든지 유동성 문제라든지 네. 경기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걸 미리 예방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이런 큰 그림 비슷한 걸 느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막 폭등하잖아요. 오늘도 기록했잖아요. 그죠? 3,800 4천 넘어간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을 보면은 주식값이 오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부동산에 그 돈이 안 가면 그게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주식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것을 이 비생산적인 걸로 보고 주식시장에 그 돈이 오는 것을 생산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즉 주식 투자자로부터는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지 정책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규제했는데 우리 조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 거시경제적으로. 우리 사무총장께서. 지금 비주택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주거 형태는 빠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오피스텔 거래가 늘어나고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오피스텔이 한 36만 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만큼 주거로 쓰이는지가 통계도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160만 호 그리고 36만 호 오피스텔이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건 빼놓으니까 오피스텔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이거 정부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37개인가요? 예. 규제지구를 묶은 곳이 그 중에 이제 도봉, 노원, 구로, 관악, 금천 이런 데는 지난 33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곳까지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리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한 집값도 오르지 않아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를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 전 이게 되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주담대 대출 묶어가지고 뭐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대책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집값 안정화와 하락세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역까지 예. 이렇게 선제적으로 묶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정부에서 너무 과하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시키지 않겠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만 하면 집값이 튀어오르니까 시장을 존중하고 수요와 공급선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을 펼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많은 중도의 혹은 보수 유권자들이 야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면은 그래도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보수표가 그리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만저만 실망이 장난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전세 어떻게 되죠? 전세 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전세 물량이 안 나오면은 이 세입자 문제가 오히려 집 사고 파는 그 문제보다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전세가 일단 거래가 멈추겠죠. 일단 이렇게 대출도 막혀 있고 일단 사고 팔고 하는 게 뭐 공무원들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를 일단 잘 안 내놓겠죠. 일단 지켜볼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정책을 두고 이제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제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뭐랄까 집값의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고 또 가계대출 문제도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에서도 좀 이상 신호가 계속 나온다면 뭐랄까 경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 대표님? 저는 지난 6월에 저 대책은 일단 성공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번 10월 15일까지 예. 어떤 정책 수단의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일단 잠재웠고, 그래 이번에는 완전히 이 과열을 말하자면 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선거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이 정책을 바꿀 경우에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이론과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그대로 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그렇죠. 뚝심 있게 예. 하는 게 사실 정책이 너무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보면 25번이었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하고 몇 년을 한번 뚝심 있게 기다려보면서 이 장단기적인 효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시장에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선거가 있어요. 선거 항상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유세랑 양도세를 어떻게든 개편하겠다는 말이 좀 솔솔 나오는데 네. 그럴 거면 이렇게 대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지 말고 일단 세제 개편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죠. 특히 뭐 주택을 보유한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할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할 게 아니라 예. 전문가들은 이제 뭐 15억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 인상률을 좀 높이되 15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가액 그 현실화 비율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그 대안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시작했었다면 이렇게 지금 벌써 뭐 패닉바잉이다라는 뭐 보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덜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군요. 내년 6월이잖아요. 선거가. 지방선거가 8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대혼란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래 하여튼 고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이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장점이 실패할 때 예. 고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마지막에 가면 실패할 때 수습이 안 되거든요. 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뚝심 있게 그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부동산 대책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각 자치구마다 언제까지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계획을 아마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문재인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금자리 주택과 뉴스테이라고 하는 그 공급 계획을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로 하여금 뭐 2년 뒤에 정확하게 우리 동네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아파트를 꼭 사야지 하고 하는 대기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동산 폭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우리 정부에서 심려 있게 잘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이제 공급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어떤 공급일 것이냐, 이제 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 이 부분 구체적인 디테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 문제까지 로드맵이 있다면 정책 실패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분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인데 9일차예요. 9일차 2주째인데 계속 나오는 이름이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개혁신당에서도 가장 문제제기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기현 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김현지 실장의 과거 시절 영상도 올렸습니다. 자, 영상 나갈 때 우리 이긴 사무총장께서 당시 무슨 상황인지 예. 설명을 좀 어떤 당시의 영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 네. 좀 들어볼까요? 아이고. 2005년 3월 25일 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이었는데요. 2005년. 예, 이제 21년 전이었죠. 20년 전이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와 저 김현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김현지 한 부속실장입니다. 예. 성남시립의료원 조례를 이제 시민조례라고 해가지고 몇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이제 들어오셔서 예. 그걸 압박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저 장소가 이제 국회로 따지자면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그 플로어에 통하는 분인데 예. 의회 직원들이 여기 말고 뒷문으로 들어가시라라고 했는데 그걸 한사코 거부하다가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상 그 장면을 저렇게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네. 누가 저렇게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 상황에 저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서는 이미 그러면. 그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조치가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변호사와 이 김현지 당시 이제 사무국장이 예. 본회의 지금 하지 말고 다시 상임위 열어가지고 심의하세요라고 강하게 이제 압박했었던 상황. 이미 시의회 여야 할 것 없이 시의회는 보류하고 시립의료원이 좀 더 어떻게 세금을 얼마나 뭐 가져갈 것인가, 예.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그런 상태였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 김현재 실장이 압박하고 있는 수순이었죠.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김현지 실장을 막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회 직원들이었습니다. 의회 직원들. 네. 의회 직원들 이렇게 세게 막아요? 의회 공무원들이 네. 두 분을? 그러니까 의회 규칙에 따라서 네. 거기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국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의회 규칙을 두고 안 막으면 또 그분들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예. 머리 뜯고 수첩으로 뭐 머리 때리고 이러면서 저런 해괴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과 뭐 당시 의회 의원들도 있었겠네요.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아, 저기서 저 상황에는 이미 들어갔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제 복잡한 상황이긴 했던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고발 안 했는가요? 이제 저 사건으로 고발이 돼서 네.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그렇죠. 고용물 손상으로 이제 벌금을 받았죠. 네. 예.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완전히 그 동지적 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하고 김현지 실장 실장. 예.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같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나갈 때 싸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울 어려울 때 때. 싸웠으니까 그 정은 오래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요사이 이 언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저래 뭐한 사람이냐 그게 이제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근데 딱 부러지게 뭐가 문제냐 했을 때는 착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가 문제예요? 국감에 안 나오는 거 예.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가 없어도 국감에 나와서 그렇죠.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예. 국정감사가 예.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이 수십 년 동안 발언 때 서진 않았지만 끝까지 배석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그리고 이 논란은 사실 야당이 야기시킨 게 아니라 여당에 의해서 이 논란이 촉발됐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 나온다. 100% 나온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랬었고 예. 박지원 의원도 안 나온다고 안 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을 기대감을 분명히 불어줬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갑자기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님이 이거 정쟁이 됐으니까 안 나온다라고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야당은 사실 가만히 있었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메시지에 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를 지적하자면 되게 많아요. 경기도청 때 비서관 하면서 뭐 예. 배소연 씨한테 경기도청 도지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밀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백광현 씨라고 하는 전 민주당 당원이 녹취를 공개했었던 것처럼 예. 500억 선거에서 300억 펀드하고 이게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김현지 씨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라서 충분히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국감에 나오면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김현지 실장이 그 청와대 행정실 수백 명의 행정관들 인사를 다 했다. 예.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 한판승부에 나오는 박성태 실장님도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과연 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는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최근에 이제 막 뭐 특활비로 끝자리 안 맞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쓰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연재 보도하고 있는데 예. 그 특활비를 총괄하는 곳이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제 총무비서관 발언 때 나와가지고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민주당이 무리하게 자꾸 두둔하고 안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존재감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긴 사무총장이 또 하드에 갖고 있던 영상을 공개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되게 많은데요. 이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영상을 자꾸 공개하고 하는 게 결국 저도 뭐 대의의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개를 한 건데요. 예. 결국 과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김현지 씨가 직접 나와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고 공복인 만큼 성실하게 나와가지고 답변하기를 바라는 거지. 과거의 영상을 자꾸 파묘해가지고 뭐 영상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뉴스화하고 저 이런 건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현지 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운영위의 상임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다 보니까 예. 야당에서 좀 민감한 질문을 하면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정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오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막 그 각 당, 각 지역 상임 뭡니까? 당협위원장들이 플래카드에 김현지 제보 받습니다. 아이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보. 그 정도 현수막에다가 현지 제보센터 이건 완전 그러니까, 오바고요. 네, 현지 말도 안 되는 제보센터에서 거고. 야. 차라리 뭐 캄보디아 제보센터라든지 그러니까. 네. 불법으로 그 취업해가지고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 부동산 대책 제보센터라든지 좋네요. 이렇게 해야지 좋네요. 뭐 네. 현지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쟁을 국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더 안 하겠다고 또 그러니까 빌미도 주는 거기서 살짝 거니까.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 건데 네. 계속 끝까지 가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부적 감각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질의와 논쟁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법사위. 법사위도 이제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 법사위. 자,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을 꺼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어제는 또 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죠. 김재호 춘천지방 법원장을 이제 지금 나오게 한 다음에 나경원 의원 언니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충식 씨 관련 뭐 이제 내연녀 뭐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세 차례 반복했고 또 김재호 판사는 5번에 걸쳐서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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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같은 사람이 연달아 어떻게 이런 큰 실수도 아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게 난 최혁진 의원.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자정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소속이니까 또 약간 손절 그래도 느낌이고.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민주당 개통이지 민주당이 국회의원 만들어준 건데 네네네. 그리고 물론 윤리위에 뭐 제소하자는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예.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는데 저도 피해자 아닙니까? 저도 조신데 왜 조요토미 히데요시 아니 조씨가 두 성이 있는데요. 네. 저 장영조 씨가 있고 장현조 씨가 있죠. 저는 나라조로 해가지고 하만조 씨거든요. 예. 내가 찾아봤다고 하만조 씨가 100만 명입니다. 그 장영조 씨가 30만 명인데 130만 명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왜 조요토미? 그런데 그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재밌는 글을 쓰더라고.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에 딱 맞는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조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천하 통일을 하려고 한 천지인이다. 일본말로 천지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행정권 장악하고 그다음에 의회 이제는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조요토미 히데요시다. 이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식으로 글을 쓰더라고.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거는 이게 인륜과 관계된 건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설사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안 했지만은 그런 거 연좌제거든요. 완전히 연좌제 아닙니까? 예. 사설이 8종까지 다 엮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정색을 하고 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그 특히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하는 그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의 표정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 예의가 없어요. 아, 예. 예.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더구나 그 서영교 그다음에 추미애 이런 분들은 부승찬 뭐는 뭐 법사위 아니죠 아마.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그리고 뭡니까 한덕수 회동설을 터뜨려 가지고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사람과 동물의 어떤 경계선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한 20, 30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아마 20년 전에 국감 영상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다르다 이래 될 겁니다. 20년 동안 사람이 달라졌구나.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절대 저렇게 험악한 표정 안 짓죠. 그리고 언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실 알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닌가요? 그럼 왜 알아야 되냐? 예,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언니가 있어도 아니 지금 언니가 있어도 적절치 않은 질이라서 김충직 씨의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줬는데 언니가 있었어도 이런 거를 국감장에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질의를 국정이에요? 할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참 예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이 이제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라고도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들어왔잖아요. 예. 더불어 시민연합으로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소속이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데 네. 결국 최욱진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그 반쯤의 책임은 민주당도 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최욱진 의원이 이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나경원 의원을 향한 부적절한 질의라든지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주진우 의원 바로 옆자리인데 이 최욱진 의원이 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이쪽을 향해 있는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할 때 반대편으로 이렇게 본인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답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질의가 그러니까 끝나고 만약에 이게 이런 선순하게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트할 때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시선도 예. 느껴지고. 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 진행자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나서서 이게 좀 자제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상이 이번에 국민들한테 굉장한 화를 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악업을 네. 샀고 있는 건데 악업. 완전히 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질을 못 견디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점령군 행세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 좀 뭐랄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엇보다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안 보이잖아요. 뉴스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리고 뭐 한미 회담 때도 그렇고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네. 늘 정청래 김병기 대표의 논란이 있었고 아. 조국 대표와 조국 문재인 대통령의 영어 관람이 있었고 정말 그 취임 초기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그 시점마다 예. 당의 갈등이 보이고 이 당으로 하여금 파생되는 그 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상한 논란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뭐 지금 3대 개혁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지만 개혁의 동력을 좀 챙겨가야 될 시점인데 당에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당의 지지율도 내려가지만 언젠가는 국정 지지율까지 같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빨리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해 충돌이다 하면서 나경원 방지법을 내내겠다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편파 진행 때문에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를 하겠다. 서로 이제 방지하는 거예요. 서로 방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남편이 이제 판사기 때문에 그 질의할 때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상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아마 나경원 방지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방지하는 법.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법이 한 1,000만 개는 만들어야 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도 보니까 법사위 간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그거 하고 뭐 친인척 유관단체에 친인척이 있으면은 간사 역할을 못한다. 이게 도대체 논리가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논리가. 이것도 일종의 연조제인데 예. 다 무슨 친인척끼리 뭐 해먹는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법까지 만드는 건데 예. 이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언젠가는 이게 계산이 될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좀 참 점수를 쌓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설득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사 일을 벌려놨으니까 이번에 또 힘이 있을 때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당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대통령실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왕 뭐 욕 먹어서 돌릴 수 없으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지금 대법관 늘리려고 하고 하는데 여기에 법원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그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재판 중단된 것은 재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법리상. 판사의 뭐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법리상 할 수 있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일을 딱 잡아가지고 언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지금 날짜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법장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날짜 딱 잡아버리면 그때는 법원이 대통령의 명줄 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을 방법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재개하라. 아까 우리 이 총장도 그러대요. 재판을 재개하라. 앞으로 재판을 재개하라는 말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재개하라. 그런데 이게 파기환송 심리를 하기로 날짜까지 잡았었죠. 아마 그때 5월 중순에 잡았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첫 심리를. 예. 그걸 연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또 추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서 이런 멘트를 냈어요.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헌법 84조에 소추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재판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쟁점이었잖아요. 예. 네. 그때 고등법원의 말은 재판도 중지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84조를. 예. 그런데 어제 또 고등법원장 고법장이? 이야기는 또 달랐다고. 네.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죠. 그 중대한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헌법 제84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면서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예. 그러면 재임기 원장이 재판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쑤셔가지고 결국 재판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사법개혁 특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사법개혁 특위가 이제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이제 사법개혁안을 냈는데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제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라는 거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까지 임명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재임 이후에 사법 리스크까지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재판 지원 문제와 그만큼 일 많다는 거 아니냐 자료 읽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늘려주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 논의는 대법관 증원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네. 예, 대법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이번 국회가 아니어도 지난 국회와 지지난 국회에서도 재판 연구관들과 대법관들의 일포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예.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이 정부 여당의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가 지금 문제거든요. 예. 이걸 아무리 이 본인 개인의 재판과 이 사안을 떼려고 해도 많은 국민들께서도 유권자들께서 그걸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긴 사실 힘들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2026년에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해 버리면 예. 22명이라는 법관을 아마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거고 그러면 2032년까지 대법관들의 임기가 이어질 텐데 대통령께서는 2030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정권 뒤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법관들한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되는 건데 그걸 과연 온전한 사법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대법원의 심리가 늦으니까 대법관들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1, 2심도 지금 상당히 적체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사법개혁 안에서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 하겠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4심까지 만들겠답니다. 4심을 만들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법 계약 아니야? 라는 그 주장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정부 여당의 저런 주장들이 힘을 못 받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받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조 대표님. 이 수치로만 보면 늘리는 게 맞거든요. 예. 뭐 1년에 대법원이 처리해야 될 사건이 4만 건이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100건을 음. 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관례가 있고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사건이 많은 나라예요. 예. 고소고발이 워낙 많고 하니까 쓸데없는데 힘을 빼앗기니까 꼭 대법원이 해야 될 것은 제한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법원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7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을 그냥 갈아엎자는 거예요. 아무리 늘려도 2배로 늘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이게 왜 실패했습니까? 2,00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그렇죠. 눌려가지고 실패했듯이 예. 이번도 배로 늘리는 건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미국도 대법원 숫자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법관 숫자가. 그리고 1심, 2심에서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결국 대법원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적체가 되면 대법원도 계속 적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재판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예. 그래서 민사 부분에서는 이 세계에서 능률적인 법원으로 우리나라가 1등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일부 정치재판이나 수사 빼고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역시 머리 좋은 검사 판사들이 이럴 때 다르다고요. 사건 10개 해결할 걸 단시간에 100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과격한 거는 이 후유증이 끔찍할 것 같아요. 아, 휴지 끔찍하고 여기 또 검찰청 폐지까지 엉켜 있으면은 이거 벌리놓고는 해결 못합니다. 이 정권이 여기에 이 수렁에 빠져버려요. 아니, 폐지한 다음을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4심제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4심제 재판소원 요거 이제 두고도 이제 사실은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발의 안 한다.
또 사법개혁 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루 만에 정청래 당대표는 아니다 당론 추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뭐랄까 이 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엇박자가 다시 노출된 것이 아니냐. 또 당내에서는 그냥 언어 차이지 생각의 차이는 아니다. 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생각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뭘까 언어의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예. 뭐 이걸 뭐 갈등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확실히 뭔가 의견과 주장이 다르다라는 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병기 대표의 의견은 보통인 것 같아요. 정부 쪽. 예, 일반론적 정부 쪽인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예. 지금 취임 초기니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때 개혁의 동력을 이룰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자라는 뭐라 그럴까요? 다소 좀 정치적인 의미가 더 많이 가미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뭔가 온도 차이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가면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떤 계파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예.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그러니까 조속히 좀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부가 아마 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넉넉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게 위치장으로서는 맞는 것 같다. 유인 최고가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여당을 걱정하는 방송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굉장히 한번 생경한데 일단은 망해본 적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잘 데려간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법 이런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난 그렇죠. 3월 초에 지귀현 판사가 이상한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나를 구속 시간으로 취소하고 예, 여기에 적시 항고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심우정, 지귀현 두 사람이 실수한 거죠, 사실은. 예, 예. 실수했을 때 그때 느꼈던 충격이 우리가 느낀 충격보다는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컸고. 3월 7일이니까 또 대선 장군처럼 나오고 해가 그때 또 탄핵 반대 집회가 피크로 달리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계속 판단 안 나오고 저 결정기일을 미루고 미루고. 했을 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때 아마 공한 정도가 아니라 가만두지 않는다는 한데다가 그다음에 5월 1일 5월 1일 선고. 그렇죠. 선고 전에 확인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상고 개각될 거라고 맞아요. 예상했거든요. 빨리 이제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딱 시작하는 데부터 농고문을 읽는데 이건 저는 자판할 줄 알았어요. 파기 자판. 네, 느낌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파기 완성했을 때 그때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이 느꼈던 어떤 아슬아슬한 감정이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일종의 보복 거기에 대한 반사로 그리고 과격한 이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출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근데. 점에서 우리 저 대법원장이나 네. 법원행정처장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규현 판사의 그 잘못된 구속 취소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죠. 그때 밝혔어야 되고 이거 예.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때 비슷한 이야기는 했어요. 국회 나와가지고 이건 적시 항고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법원행정처장도 당연히 이거 이야기하는- 삼고심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판사가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심우정 총장이 그냥 안 했죠. 밀어붙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이해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는 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예,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망해본 사람은 예. 망하는 과정을 보고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하세요? 네, 지금 보고만 있어도 불안합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아. 부동산 대책부터 그 구성원 간의 그 갈등이 예. 지금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흥망성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 어느 정도이지? 기승전결. 아니 뭐 그 거기까지는 뭐 승, 알겠습니다. 승 조금 덜 갔는데 아직 승은 아니야. 아직. 어쨌든 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당이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되는 거니까 좀 더 넉넉하게. 당 사무총장이니까 역시 또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네, 최고위원 때랑 좀 다르죠? 당 사명이 달라 역시. 예, 잘 됐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공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이긴 사무총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